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용은 외부 운하 쪽은 이제 끝났고 외부 운하와 뭐 특이해나 그냥 한 번만 더 지울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충돌운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운하와 뭐 허블 법칙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죠.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좀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허블이라는 아저씨 이전에 이건 배경이에요. 말로 하겠습니다. 허블이라는 아저씨 이전에 박사님들이 우주의 모습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본질, 그냥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씁니다. 우주는 모습이 변한다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학자가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학자가 우주의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주는 영원불멸한 것이다. 우주가 어떻게 변하냐라고 주장했어서 그것을 이제 뭐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주장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동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모습이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학설이 오히려 이제 소수였는데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했고 심지어는 외부 은하의 후퇴 우리 은하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더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론으로 나불나불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관측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론은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왜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도 외부 은하가 후퇴하는 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는데 관측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허블이라는 아저씨는. 그래서 우주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설은 바로 사장이 됐고요. 우주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주는 기본적으로 팽창한다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뭐 우주 팽창에 관련해서 빅뱅 우주론과 뭐 정상 우주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그럼 허블 법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배경은 이랬는데 허블 법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도플러 효과죠. 그죠? 외부 은하가 후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거야? 외부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다들 나타나는 거예요. 도플러 효과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 많이 했고 왔으니까 간략하게 공식만 쓰자면 뭐였어요?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괜찮죠? 그죠? 그리고 단지 그냥 이것을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하들이 후퇴한다라는 사실 발견한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일단 적색편 현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은하들이 후퇴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허블이라는 아저씨는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에다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로축은 이제 후퇴속도 V, 세로축은 은하의 후퇴속도 V, 그 다음에 가로축은 은하까지의 거리, 소문자 은하까지의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몇 개의 은하를 관측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은하들이 쭉쭉쭉 이제 점이 찍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들이 이제 조금 오차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로 증가량분의 세로 증가량인 거잖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r분의 v야 라고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것을 허블 상수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허블 법칙은 v는 h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v는 h 곱하기 r. v는 뭐야? 후퇴 속도야. 시선 속도나 후퇴 속도나 같은 말이에요. 시선 속도가 양값이면 그냥 후퇴하는 거야. 시선 속도가 음값이면 접근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허블 상수는 v는 h야. 그래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때 후퇴 속도 혹은 시선 속도의 단위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km/s를 써요. 1초에 몇 킬로미터로 멀어지느냐. 거리는 무엇을 쓰냐면은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메가라고 하는 건 1메가파섹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파섹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어차피 이거 가지고 메가파섹을 파섹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건 지필에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허블 상수의 단위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허블 상수는 r분의 v인 거잖아. 그러면은 허블 상수의 단위는 km/s/메가파섹이야. 퍼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일단 다 떠나서 현재 허블 상수는 약 72. 학교에서 68로 알려주든 72로 알려주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현재 추론하는 값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교재에 68로 돼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68이냐 72냐. 68이든 72든 뭐가 됐든 간에 현재는 약 68km/s/메가파섹으로 허블 상수를 추론하는데 계산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1메가파섹 멀어짐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68km/s씩 증가한다는 뜻인 거예요. 괜찮나요? 숫자가 좀 복잡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허블 상수가 100이라고 쳐봐. 100이라고 치는 거야. 그럼 1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면은 그 은하의 후퇴 속도는 1초에 100km. 괜찮나요? 10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면은 그 은하는 이제 1초에 1000km씩 멀어지는 거예요. 됐지? 68이면은 뭐야? 1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면은 68km/s로 멀어진다. 2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면은 뭐야? 136km/s로 멀어진다. 그냥 그런 거야. 과거에 이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측정했을 당시의 허블 상수는 약 50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측정 당시에는 500이었고, 그러니까 관측 당시에는 500이었고, 현재에는 계속 이제 측정값이 좀 더 정밀해지면서 68 정도가 된 겁니다. 더 줄어들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허블 법칙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허블 법칙, 이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주의 라인, 그리고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라인과 우주의 크기. 근데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주의 라인, 우주의 크기를 보기에서 막 강렬하게 물어볼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좀 이거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먼저 우주의 나이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나이는 시간에 대한 물리량이에요. 괜찮죠? 시간에 대한 물리량이에요. 우주의 나이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허블 법칙을 봤을 때 V, R, H, H는 됐고 V는 뭐야? 속도야. R은 뭐야? 거리야. 얘는 뭐야? 시간이에요. 그럼 V, 속도, 그러니까 속도, 거리, 시간 세 개 가지고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주입을 당했으니까 초딩 때부터 거속시가 떠오르는 거죠. 거속시가 떠올라요? 그럼 R분의 V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리분의 속도는 뭐예요? 시간의 역수값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구한다?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한다. 됐습니까?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인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그럼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허블이 최초로 측정했을 때 허블 상수가 약 얼마였다고? 500 정도였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68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주의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된 거야?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당연히 시간 지났으니까 우주의 나이가 많아졌네. 그게 아니고 당시에 추정했던 우주의 나이, 현재 추정하는 우주의 나이 138억, 현재 우주의 나이 138억 년으로 추정하잖아. 근데 그 138억 년에 비해서 허블 등장하고 현재까지 뭐 한 100년 정도 됐는데, 그죠? 허블 법칙 나온 지가 10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변했다. 그게 아니고 100살을 넘어갔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에 추정했던 우주의 나이, 현재 추정하는 우주의 나이가 더 증가했다. 당시에는 얼마예요? 뭐 한 25년 정도로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35년 정도로. 현재는 138억 년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막 이거 하나 한 분 한 분 이제 다 물어보고 했었을 텐데, 일단 그냥 빨리 하자면요.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 혹은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것, 크기라고 하는 것을 논하려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우주의 경계가 끝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론은 없다예요. 결론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는 보통 풍선으로 모양을 대체해서 이야기하고요. 대응해서 이야기하고 그 풍선에 그런 끝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는 풍선의 표면이에요. 우리는 지구 표면에 붙어 있잖아. 지표면에서 내가 아무리 걸어가도 지표면에 끝은 없어요. 되셨죠? 그죠? 지구와 어떤 대기의 표면은 있을지언정 지표면에 끝은 없어. 그런 거야. 우주에는 끝이 없어요. 끝 지점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그 기하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주의 크기는 뭐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아니 관측 가능한 우주가 대체 무슨 개념이죠? 자, 우주의 나이가 현재 약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37억 년이든 8억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하면 137.98억 년이에요. 됐고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에요. 그러면 138억 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나한테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0억 년인데 아직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에요. 괜찮나요? 그죠? 그럼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 됐을 때 지구에 있는 녀석은 그 지점을 볼 수 있네요. 또 아닌 거예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빛이 걸어오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본다면 우주에는 끝 지점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우주의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한 값이 되겠죠. 138억 광년까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왜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은 138억 광년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거기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 그 녀석이 나한테 뭘 가고 그게 아니고 거기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만 도달해도 그건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존재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우주의 크기로 정하고요. 그것은 h분의 c, c는 광속이니까 그죠? h분의 1 우주의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한 값이죠. 자, 결론은 뭡니까? 다 됐어. 우주의 나이도 우주의 크기로 나오는데 결론은 뭐야? 둘 다 허블 상수에 반비례하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도 우주의 크기도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최초로 측정했던 거에 비해서 현재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우주의 나이가 커졌다는 것, 우리가 예측하는 우주의 크기도 더 커졌다는 뜻인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오겠지. 미래의 허블 상수가 어떻게 변했을 때 미래의 허블 상수가 뭐 커진다, 작아진다를 주면 우리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그냥 담백하게 반비례하다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건 이야기는 다 했고요.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허블 법칙과 도플러 효과를 공식을 이제 합칠 거예요. 문제 푸는 것을 이제 보자 이거야.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플러 효과였고 그 도플러 효과와
H 곱하기 R이라고 하는 허블 법칙,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 법칙을 사실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했으니까 저번 주에 하고 다시 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요소들을 정리해 봅시다. V라고 하는 것은 후퇴 속도, 시선 속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전 시선 속도라고 쓸게요. 왜인지 모르게 분필로 시읒이 먼저 나왔어. 시선 속도. 그 다음에 람다 제곱분의 델타 람다라고 하는 것은 적색 편이. C라고 하는 것은 광속인데 광속의 값은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 이제 외우시면 되고 허블 상수는 진짜로 논하지 않아요. 그냥 넘기면 돼요. 상수니까. 그 다음에 R은 은하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다? V. 그 다음에 적색 편의는 보통 기호로 Z로 씁니다. V값, Z값, 그 다음에 C값이 전부 다 비례하다라는 걸, 왜 C야 갑자기? R이라고 하는 거리가 전부 다 정비례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우리는 이 허블 법칙 단원에서는 문제가 주어질 때 은하들 사이의 어떤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추론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림으로 주는 문제들도 있고 그림으로 주면 뭐 상관없지만 추론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녀석들의 위치 관계를 논할 때 거리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이해되시나요? 거리로 생각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후퇴 속도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시선 속도를 주든 뭐 후퇴 속도 적색 편의 현상을 주더라도 흡수선 파장을 주더라도 전부 다 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자, 예시를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고요. 어떤 은하가 있어. A라고 하는 은하,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은하가 있어요. A 은하는 관측자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B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만약에 A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A에서 관측한 나는 왼쪽으로 가고 B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B에서 관측한 A와 나는 둘 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의 원리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미리 얘기할까요? 우주는 팽창한다고 했는데 팽창하는 우주에 중심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팽창하는 우주는 중심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한 번만 오른쪽에다가 이 말도 뭐 말인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격자무늬로 제가 4개를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우주가 팽창한다고 가정합시다. 뭐 적었어요? 몰라. 팽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중심으로부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부터 커지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팽창하는 거냐? 요게 다 늘어나는 거야. 요게 다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커지는 것처럼 그릴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괜찮나요? 여기가 중심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야.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이고 모든 곳이 중심인 것으로 팽창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2차원에다가 그리다 보니까 마치 요 교차로가 중심인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풍선의 표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여기를 중심으로 커졌네요? 거긴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는 표면이라고 했잖아. 표면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의 표면만, 이 구의 표면만 생각했을 때에는 팽창한 곳의 중심이 없는 거죠. 괜찮나요? 왜? 모든 곳이 중심으로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심이 없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B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팽창하는 우주가 있을 때 A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B에서 보면 A도 왼쪽으로 나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겁니다. 요거는 됐고요. 자, 질문에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A까지의 거리는 10메가파섹 A에서 B까지는 20메가파섹이라고 칩시다.
괜찮죠?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허블 상수는 그냥 70으로 줬어요.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퀘스천 1. VA는 얼마냐? A의 후퇴 속도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V는 H 곱하기 R이니까 H 70 곱하기 R까지 A까지의 거리 10mph 하면 700km/s로 멀어지는구나 하면 돼요. 괜찮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퀘스천 2. 그럼 VB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VB가 얼마인지를 자, 두 가지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니까 VB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H는 H 곱하기 R을 집어넣고 H는 허블상수 70 집어넣고 R까지의 거리가 30이니까 단위 생략해서 2100이야 라고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우리는 아시잖아요. 시험 문제가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이런 건 안 나와. 이거는 그냥 기초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꼬여져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A와 B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어떻게? A와 B까지의 거리 R로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R을 표현한다면 1대 3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V도 얼마야? 1대 3인 거야. 그러니까 2700으로 구하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오히려. 괜찮나요? 그냥 때려넣으면 되는데요 하면 우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그지? 그럼 맨날 이 문제만 풀면 돼. 근데 그건 아닌 거야.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허블 법칙까지는 어떤 이제 대략적인 문제는 이제 또 본격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다 간단한 문제 하나 보여드렸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비례식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비례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나만 이런 것만 조금 이제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것은 은하 사이의 어떤 위치 관계, 은하들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에 그냥 사실 팁 아닌 팁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도형 그러니까 뭐라 그래? 특수각, 직각삼각형의 특수각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이거 뭐라 그래요? 특수한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 정해진 도형들 있잖아.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정삼각형,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특수각은 뭐 있어요? 1대 2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3, 4, 5 해봤자 52, 13 내신에서 52, 13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냥 알고 있는 그 특수각들 있잖아. 그치? 뭐 진짜 빡세게 줄 거면은 뭐 코사인 이것도 빡센 거 아니지? 코사인 30, 45, 60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우리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때그때 생각하면 되잖아. 솔직한 고백. 저도 외운 거 다 까먹었어요. 코사인 60이 얼마야? 그러면? 그리면 돼. 머릿속에. 2분의 1이고요.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특수한 도형의 그러니까 도형의 꼭지점에 은하들이 위치할 것으로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다 풀려요. 특수한 도형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 우리 말이 안 돼. 그치?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블 법칙은. 그래서 허블 법칙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뒤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뭐냐?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뒷페이지로 가보시면은 허블 법칙 이후에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하고 빅뱅 우주론으로 가봅시다. 빅뱅 우주론까지만 설명할게요. 오늘은 빅뱅 우주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급행창, 이론, 우주의 미래, 우주 구성 요소 등등 설명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빅뱅 우주론과 동시에 대응되던, 주장되던 대두된 이론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조금 디테일한 것들도 찝어볼게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아직 아무것도 설명 안 했지만 얘네 둘은 허블 법칙을 기반으로 대두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로 나온 이론이에요. 됐습니까? 그것은 둘 다예요. 빅뱅 우주론도 왜 노란색이죠?
빅뱅 우주론도 우주를 그려본다면 우주가 커지는 거고, 정상 우주론도 우주를 그려본다면 우주가 커지는 건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은하입니다. 그냥 점으로 찍을게요. 은하의 개수가 소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뭡니까? 우주의 크기, 부피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우주의 크기 또는 부피는 점차 증가하는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인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고요. 정상 우주론 할 때 정상이라는 것은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정적인 상태예요. 정적인 상태.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과정을. 정상 우주론에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커졌어. 그러면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새로운 은하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또 메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하들이.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혹은 부피는 증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질량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 밀도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밑에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이제 좀 부수적인 것들을 좀 강조를 해봅시다.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 멀어지는 거예요. 정상 우주론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 멀어지는 거예요. 우주 팽창했잖아. 그런데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두 은하 사이에서 다른 녀석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도 정상 우주론도 둘 다 해당하는 겁니다. 은하 사이의 거리는 모두 증가한다. 왜? 허블 아저씨가 관측 통해서 증명했다니까. 그걸로 우주 팽창한다는 걸 증명했다고요. 하나만 더 부수적인 거.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나요? 있잖아. 그게 빅뱅이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한 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조금 오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에 비해서 매우 작았던 우주가 있는 건데 그냥 쉽게 한 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나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 계속 작아지면 점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주장했던 거야. 이게 뭔가 이론적으로든 뭔가 논리적으로든 그죠? 뭔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부수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는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도 되는 건데 얘도 이제 한번 올 고2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 좀 낚을 만한 거 만약에 나온다면 크기라고 하는 촉도 있죠. 이건 길이에 대한 촉도예요. 됐나요?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커진다라는 거야. 길이. 부피는 길이 세제곱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주의 크기가 2배 커졌어. 그럼 우주의 부피는 8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크기가 2배 커졌어. 그럼 우주의 밀도는 8분의 1이 된 거예요. 괜찮나요? 한 번만 생각하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 크기는 길이에 대한 촉도고요. 부피는 길이 세제곱에 비례한 값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2배 커졌을 때 우주의 부피는 8배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크기가 2배 커졌을 때 밀도는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이제 기본적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럼 안 힘들어? 조금 힘들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지?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좀 반대돼요. 난 이 순간이 좋다고 그랬잖아. 난 이 시간 끝나면 월요일에 수업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월요일에 개강이 안 돼서 저는 이제 내일 쉬니까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학교 가나 안 가나 똑같나요? 주말이나 아니나? 하원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학교가 좀 나아요? 그냥 참. 그건 수행이 없으면 학교는 수행이 쌓여 있으면 그냥 학원 가는 거. 하고 하지 않고 언젠간 해야 되잖아. 겁나 하기 싫죠. 잡았어. 죽었어. 엄청 왔다 갔다 해. 그죠? 짜부가 됐어요. 육중한 몸으로 좀 찔러봤습니다. 네, 가봅시다. 저 한숨 돌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본격적으로 가야죠.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입자의 생성 순서. 시간 순으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구과학 1에서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순간이에요. 빅뱅 직후 3분, 빅뱅 직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38만 년이 지나시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3분이 지났을 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원자핵이 형성됐어요. 형성됐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 형성됐다.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에요. 이거는 조금 그냥 여담인데 궁금한 게 과학 다 싫다고 그러고 통합과학 때도 공부 졸래 안 했어요 해도 이거는 잘 안 까먹더라고요. 신기하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고 그것은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 두 가지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 뭔가 마음이 좀 석연치가 않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수소 대 헬륨이 3대 1 괜찮아요? 개수비는 그럼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수소 대 헬륨이 12대 1 혹여나 조금 석연찮으니까 그래도 그림 주고서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3대 1 나올까 봐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이 만들어졌고요. 그죠? 질량비, 개수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이런 거는 지구과학에서는 잘 안 나와요. 뭐 수소 원자핵 하나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비. 그럼 1대 4죠? 그건 그냥 화학 시간에 할 거니까 지구과학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거고. 우리한테 이제 조금 강조할 만한 건 38만 년이네요. 왜?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원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원자핵에 수소 원자핵이든 헬륨 원자핵이든 거기에 전자가 달라붙은 거고요.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방출된 것이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로 인해서 방출된 것이 우주 배경 복사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다.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이유는 뭡니까? 방출되게 된 경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 그림도 지구과학 1에서도 여전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 그림인데 나오는 그림인데 자,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어요. 38만 년 이전과 38만 년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가 있다면
38만 년 이전에는 전자들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있었던 중인 거고 38만 년 이후에는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38만 년 이전에는 직진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괜찮나요? 근데 38만 년 이후가 되니까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 그릴게요. 직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우주 전역에서. 우주 모든 곳에서. 그러면서 우주 모든 곳에서 빛이 방출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숫자가 명확하진 않은데 요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것을 이제 뭐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태양의 내부에서도 빛이 생성되면 그 플라즈마를 거치고 플라즈마의 그 내부를 이제 뚫고 태양의 표면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럼 태양의 중심부에서 표면까지 빛이 나오는데 제 숫자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3만 년인가 걸려요. 3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진해서 막 너무 부대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그런 거랑 살짝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주 배경 복사는 그러니까 방출될 당시의 온도와 현재 온도 두 가지가 있네요. 방출될 당시에는 약 3000켈빈, 현재는 약 2.7켈빈, 그죠? 그쵸?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얘네 둘이 증거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한 걸 좀 빼먹었네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서. 빅뱅 우주론 주장한 아저씨, 가모프 아저씨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주장한 아저씨, 호일이라는 아저씨. 그러니까 얘네 둘이 증거인 이유는 뭐냐면 가모프 아저씨가 예측한 거야. 가모프 아저씨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할 때 그냥 뭐 했던 얘기지만 어딘가 그냥 갑자기 강단에 서가지고 우주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논문으로 다 제출을 한 거고 그 논문에는 다 수학적인 어떤 공식과 어떤 증명 과정이 있는 건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됐을 때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관측 기술이 발달한 다음에 우주를 관측했더니 실제로 3대 1인 거예요. 맞네, 된 거고.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이 되고 당시의 지식으로도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이 되면 원자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빛이 방출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38만 년에 3000켈빈 온도로 진짜로 빛이 방출되었다면 현재에는 한 2.7켈빈 정도로 관측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밑에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조적인 것들. 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녀석은 뭐 별다른 건 아닌데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관측한 녀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관측한 아저씨들 누구예요?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아저씨들.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아저씨들이 지상에서 관측을 한 겁니다. 우연찮게.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관측했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관측한 우주 망원경이 코비 위성. 그 다음에 W맵 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플랑크 위성. 플랑크는 보통 한글로도 많이 써줘요. 그냥.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하게도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정밀도는 그죠? 증가한다라는 걸 통해서 그림으로 어떤 그림인지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되고 찾을 수 있으면 되겠고.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로 균일해요. 대체로 균일하지만 완전히 고르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히 고르지는 않다. 무슨 얘기인 거야? 대체로 균일하지만 완전히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밀도의 차이가 우주에서 발생했었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었는데 밀도가 큰 지역에서
뭐야? 별과 은하가 탄생했다. 별과 은하가 탄생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먼지들이 뭉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방향으로 중력이 똑같잖아요. 완벽하게 균일하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평한 곳에다가 내가 어떤 구슬을 올려놓으면 그 녀석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완벽하게 평평하니까. 근데 조금의 어떤 균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그러짐이 좀 있었던 거죠. 밀도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쇠구슬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쇠구슬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먼지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뭉쳤다는 거야. 먼지가 뭉치면 그 지역의 중력이 조금 더 커지죠? 더 세게 보고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별과 은하가 그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주계획 목사 이렇게 관심, 핀저 스페이스, 호비, 더블맨, 플랑크 대체로 균일하지만 완전히 커지지 않다. 그죠? 밀도는 별과 은하가 탄생했다. 네, 이해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빅뱅 우주론에서 한계점은 오늘은 안 할 거고. 요것만 하나만 조금 이야기하고 저희 마무리합시다.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하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건데요. 교재에도 있고요. 이 타원 모양의 이 것을 우주 배경 복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우주의 모든 방향을 단지 그 타원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구의 지도를 네모나게 보통 직사각형 형태로 그리잖아요. 지구의 표면을 전궤도로 만들었을 때 절대 직사각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늘리고 줄리고 하면서 억지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잖아. 뭐 메카도로법인지 엠병인지 해가지고 뭐 하잖아. 그치? 우주도 마찬가지인 거야. 모든 방향을 그냥 늘리고 줄리고 해서 타원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특정 지점 A, B라고 했을 때 내가 보는 시야 A, B가 아니고요. 이것은 반대 방향인 거예요. 반대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A, B 두 지점이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반대 방향 A, B라고 했을 때 뭔 소리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혼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이 오늘 빅뱅 우주론은 여기까지 하고요.